김영민 TV.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7일 수요일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오늘의 일면 사진으로 함께 할 텐데요. 한겨레 일면 사진을 저희가 골랐습니다. 한겨레 일면 사진 어떤 내용이냐. 의자에 앉아있는 전 세계 여성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 네. 가운데 소녀상의 모습도 보이고 있고요. 일본의 최대 규모의 국제예술제인 아이치 트리엔날레 2019에서 평화의 소녀상을 포함한 표현의 부자유 그 후 기획전시가 사흘 만에 중지됐습니다. 네, 아베의 현량함, 아베의 반역사적 행태 고스란히 다 드러났죠. 기획전시 사흘 만에 중단 사태로 말입니다. SNS에는 소녀상이 되기를 자처한 이들의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지역에서 활동하는 예술가면서 여성주의 운동가라고 밝힌 한 여성. 네. 자신의 트위터에 소녀상처럼 의자에 앉아서 정면을 응시하며 찍은 사진을 올렸는데요. 자, 그래서 일본, 멕시코 같은 세계 여러 나라의 인스타그램에 샵 표현의 부자유, 샵 아이치 트리엔날레 이런 해시태그가 달린 비슷한 사진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내가 바로 소녀상이다. SNS를 타고 세계로 번지는 평화의 외침. 네. 전 세계 참여 작가 72명, 아이치 트리엔날레에 참여한 작가 72명, 이거는 정치적 개입이라면서 항의 성명을 냈습니다. 분개할 일입니다. 테러 예고도 있었고요. 협박이 쇄도했었다고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평화의 소녀상을 전시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일본의 이런 몰역사적,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서 함께 규탄하면서 오늘 뉴스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또 이 아침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방송 제 시간에 하는 건가요? 장비가 멀쩡하면은 당연히 제 시간에 시작하죠. 어제하고 그제는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자, 오늘 바로 광고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빈채로 파스타 홍대점. 네, 뱃속이 빈채로 가셔야 돼요. 네. 자, 빈채로 파스타. 여러분에게 정말 맛있고 푸짐한, 게다가 가격까지 저렴한 파스타 전문점을 소개합니다. 홍대 입구 8번 출구에 있는 그런 빈채로 파스타 홍대점인데요. 네. 한번 드신 분은 계속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네. 까다롭기로 소문난 김용민닷컴 MD. 네. 말씀드렸죠.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온다고. 에? 그래서 헌혈하러 갔는데 피가 안 나오는 거야. 자, 까다롭기로 소문난 김용민닷컴 MD가 직접 가서 먹어봤습니다. 아멘 감찰을 한 거죠. 결론은 가성비 최고였습니다. 신선한 해물이 듬뿍 담긴 시푸드 파스타. 네, 신라호텔 출신의 주방장이 선보이는데요. 게다가 음료가 무료입니다. 콜라 사이다는 물론이고 각종 에이드도 무료라고 하는군요. 네, 검색창에 빈채로 파스타 혹은 02525-2700 02525-2700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에서 약속했다 그러면은 빈채로 파스타에 가서 한번 그 맛을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빈채로 파스타 홍대점. 파스타는 일본 음식 아니죠? 네, 일본 음식이라도 한국인 자영업자가 하면은 가야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분들이 일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아닌데요. 또 아베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도 아닌데요. 한식이라도 아베의 이익을 대변한다? 가지 말아야지. 예. 자, 빈채로는 하여간
일본의 그림자도 없습니다. 예. 파스타 맛보실 분들은 빈체로로 한번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예. 한국 식자재를 당연히 쓰겠죠. 이탈리아에서 뭐 그 식자재가 오겠어요. 예. 자, 빈체로 파스타 홍대점 여러분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홍대역 8번 출구에 있습니다. 네이버로 예약하시면은 1인 1마늘빵을 제공한다고 하는군요. 네. 자, 다음 광고 좀 만나보겠습니다.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많은 보험 대리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마이보험 체크는 고객의 이익이 가장 중요합니다. 고객의 이익을 보장하는 것이 영업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이보험 체크는 종신보험을 포함해 장기보험의 평균 보험료가 월 4만 원대에 불과합니다. 비싼 보험이 아니라 고객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보험을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보험에 관한 가장 편안한 상담 검색창에서 한글로 마이보험 체크를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험철 되면요, 한번 연락 한번 해보세요. 예? 내가 지금 보험 가입을 제대로 한 건지, 예? 내가 만날 수 있는 위험 상황에 이 대비가 되는 보험인지 한번 물어보세요. 물어본다고 뭐 수수료 받지 않습니다. 마이보험 체크 1800-7917 1800-7917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성농장 홍삼, 의리의 정성농장 홍삼. 그래요. 이 저 품질이 탁월하고요. 또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있는 정성농장 홍삼인데 말이죠. 자, 그런데 이제 가격이 저렴해요. 그 유명 상품 있잖아요. 유명 홍삼 상품. 그 품질에 비해서 정말 훌륭합니다. 네, 모자라지 않아요. 아니, 더 낫습니다. 그런데 가격은 저렴해요. 통상 이러면 장사꾼들은 가격을 올려받아가지고 가격만큼 우리의 품질도 높다 이렇게 마케팅 전략을 세울 텐데 정성농장은 이 대표 이성규 대표가 워낙 착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소비자 놀려먹지 않습니다. 네, 정성농장은 좋은 홍삼을 직접 재배합니다. 이성규 대표가요. 이렇게 소비자와 직거래합니다. 그래서 상품은 좋은데 가격은 저렴합니다. 네, 부모님이나 주변 소중한 분들 건강도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 검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야매테크님 정관장 이런 거 설탕 쳐놓다가 걸렸잖아. 난 모르는 일입니다. 예. 자, 여러분. 아니, 지금 광고하고 있는데 말이야. 지들끼리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어요. 어? 뭐야, 이게 또 도움이 돼야지. 자, 정성농장 홍삼 파이팅. 하나씩 올리세요, 빨리. 어? 정성농장 홍삼 사랑해요. 정성농장 홍삼 최고예요. 짱이에요. 이런 홍삼 처음이에요. 자, 빨리. 우리가 저기 뭐야, 이 방송을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인데, 빨리. 아예 그래요. 나이스에스님 감사합니다. 지극정성을 다하는 정성농장 파이팅. 야매테크님 정성농장 이런 데서 사는 게 낫다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요. 정영숙님 정성농장 홍삼 으라차차. 네, 그래요. 미모지조님 정성농장 홍삼 하트 3개 날렸어요. 예. 자, 정성농장 좋다고 한 소리인데 지들끼리. 정성농장 홍삼 사랑합니다. 송호주님. 아이고 그래요. 신중기님 정성농장 초대박. 네. 아니라고님 정관장보다 정성농장. 윤상엽님 정성농장 홍삼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최상품 홍삼. 훌륭합니다. 훌륭해요. 예. 텔리리님 정성농장 홍삼 가격 사나요? 정관장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어떤지. 예. 홍삼 떨어졌는데 오늘 주문해야겠어요. 햇살미소님 감사합니다. 강효정님 주문해서 잘 드시고 있다고 고맙습니다. 정성농장 홍삼 여러분 정말 박근혜 때부터 밀어줬던 우리 김용민 브리핑을 밀어줬던 의리의 정성농장이에요. 예? 작년에도 동파리에 사시는 분들이 또 저 김용민 브리핑 망하게 한다고 정성농장에다가 전화해가지고 그 김용민 광고 끊으라고 그렇게 압박을 가했다고 하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해주고 계세요. 뭐 다른 이유보다도 아니 사람이 어려워졌는데 그 치사하게 여기서 광고 끊으면은 이거 진짜 이거는
도리가 아니다라고 판단해서 내용도 모르고 영문도 모르고 계속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에 의리란 게 이런 거 아닙니까? 정성농장 홍삼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고마움을 표시해야 됩니다. 예, 어려운 시절 박근혜 정권, 만약에 아니 김용민이 말이야 여기다 광고를 해? 뭐하는 놈들이야 하면서 괴롭혔다면 박근혜 정권이 정성농장 괴롭힐 방법 1000가지 만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도와줬어요. 품질 떨어지면 제가 이런 얘기 안 합니다. 품질도 훌륭합니다. 예. 정말 훌륭한 정성농장 홍삼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작년에 그 정성농장 우리 이성규 대표께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뭐 지금 계속 전화 와가지고 김용민에서 광고하지 말라고 이러고 있는데, 예, 그랬어요. 자, 정말 정성농장 홍삼 여러분 많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 이분이 뭐 어떤 정치적 지향을 갖고 있는지는 몰라요. 적어도 박근혜는 잘못됐다. 이 점은 제가 알 수가 있는 건데, 뭐 이분이 뭐 특정 뭐 정치인을 지지한다든지 이런 거 잘 몰라요. 제가 이런 정성농장 홍삼 여러분 믿고 이렇게 또 많이 지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품질도 좋은데 의리도 있어. 이런 정성농장 홍삼 먹어줘야지. 홍삼 싫더라도. 예. 그러니까 홍삼이 몸에 맞지 않는 분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제 사가지고 정성농장에서 구매해서 그냥 버리세요. 예. 아이, 농담이고 또 홍삼이 몸에 맞는 분한테 선물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의리의 정성농장 파이팅! 자, 그리고 말이죠. 국가공무원 노동조합, 경찰청 공무원 노동조합, 그리고 외교부 공무원 노동조합에서 이렇게 뜻을 모아주셨어요. 그리고 훌륭한 우리 공무원 노동자들이 계세요. 영화 김복동 함께 관람하는 뜻깊은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 할머니 잘 아시죠? 일제 만행을 증언하신 분입니다. 또 인권 운동가로 활동하시다가 올해 1월에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예. 한일 경제 전쟁 중인 현 시국과도 맞닿아 있는 김복동 할머니 이야기, 네, 함께 기억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또한 일제 만행을 우리가 낱낱이 또 돌아볼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8월 14일 수요일 저녁 7시, 네, 용산 아이파크몰 CGV 14관, 네, 이곳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상영 후에 감독과의 대화도 진행될 예정인데요. 관심 있는 분들 김용민닷컴 게시판에 이메일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5분에게 영화 관람권 2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이구, 우리 저 애청자분 김로즈님, 그래요, 김로즈님. 전에 이제 벙커원 교회도 한번 오셨는데, 예, 아니 뭐 다이어트를 하실 이유가 있었나? 저녁 조금만 먹고 그린 스무디를 디저트로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한 끼를 온전히 그린 스무디로 식사를 대신한 게 아니라 저녁 조금만 먹고 그린 스무디를 디저트로 먹었는데 뱃살이 벌써 500g 빠졌다고. 대단합니다. 그린 스무디 이거 대단한데요. 김로즈님 감사합니다. 네. 영화 I Can Speak의 실제 모델이냐고. 김복동 할머니 아닐걸요? 김복동 할머니가 아니라 다른 또 피해자 할머니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자, 정성농장 그리고 그린 스무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김로즈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광고 시간에 또 광고주들을 띄워주는 그런 멘트를 날려야지. 그 뭐야? 이거 썼더니 별로였다. 아니, 광고 중에 그런 얘기하는 분은 도대체 어떤 분인지 궁금해집니다. 예. 다른 쪽으로부터 또 뭐 반대급부를 받으셨을 리 없을 텐데, 우리 애청자 시청자분들이라면. 네. 이용수 할머니도 아니고요. I Can Speak 누가 실제 주인공이 이용수 할머니시라고. 그래요. 이용수 할머니. 예, 아시죠? 이용수 할머니 건강하셔야 될 텐데. 예.
이용수 할머니의 이런 건강과 또 건승을 함께 기원합니다. 또 일제가 이렇게 지난날에 대해서 사죄하고 배상하는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을 할 때까지 또 우리가 함께 응원을 해야 될 테고요. 자, 김목동 할머니, 아이고 참 아주 뭐 건강하셨는데요, 건재하셨는데요. 올해 1월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네, 저 세상에서는 이런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이런 고난의 시간이 없기를, 가장 행복한 시간만 펼쳐지시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예. 자,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의 충돌이 이게 심상치 않습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이런 언론들은 뭐 당연히 이 국면이 문재인 정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일본의 경제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설익은 대응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겠죠. 그게 어디 그렇습니까? 이거는 뭐 온전히 미국이 중국과 한판 붙어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게 한 50% 정도 원인이고, 일본의 경제 도발, 이것이 한 30%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제 주식시장 또 금융시장이 요동친 거, 그 원인을 따져보면 50%는 미중 충돌, 그리고 30%는 일본의 경제 도발 때문이란 것이죠. 자, 이 뭐 하여튼 우리가 위기를 피해갈 수만은 없는 상황이에요. 대외 변수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말린다고 말 듣겠어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좀 한번 이 상황을 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고, 또 우리가 아주 치밀하고 현명한 대응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인 것 같은데요. 예. 미중 갈등 대단합니다. 미국이 이제 그제 미국 시간으로 아마 어제일 겁니다.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어요. 이게 1994년 이후 25년 만이라고 하는데, 며칠 동안 자기 나라 통화 가치를 떨어뜨리는 조치를 취했다. 이른바 파칠, 달러당 7위안을 돌파하는 파칠. 이런 상황이 중국 정부의 용인, 중국 정부가 조장한 가운데서 벌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환율 조작국, 미국이 이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했어요. 사실 중국이 이렇게 위안화 환율 인상 카드를 꺼낸 거는 미국이 자기 나라에 대해서 관세를 엄청나게 때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세계 경제, 이른바 G2라고 하죠. 미국하고 중국, 이 두 나라의 갈등이 이 환율 전쟁으로 번지면서 세계 경제는 큰 충격을 떠안게 됐습니다. 뭐 우리 증시만 보더라도 뭐 하락세를 면치 못했는데요.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아유, 우리 문재인 대통령 망하길 바라는 사람들은 한국 증시만 떨어지기를 간절히 바랐을 텐데. 예? 자,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외환시장 역시 불안한 국면을 면치 못했는데, 이게 뭐 우리만의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환율 조작국이 되면요, 중국 같은 경우죠, 미국에 의해서 환율 조작국으로 이제 판정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다양한 압박 수단이 이제 중국을 옥죄게 되는 거예요. 수출국가 쪽, 중국은 수입하는 나라의 시장 진입, 이게 상당히 어려워지고요. 환율 압박으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가 미국 재무부로부터 환율 조작 의심선상에 오른 국가들에게도 충격적인 소식이란 거예요. 자, 동아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올해 5월에 발간된 보고서는 한국, 일본, 독일 등을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했어요. 말하자면은 밑보이면은 관찰 대상국에서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격상시켜서 타격을 가한다는 것이죠. 특히 미국이 위안화 환율에 대해서 불만은 있지만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그동안은 지정해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 지정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 환율 전쟁만큼은 최대한 피하려 했던 것 아닌가 하는 분석도 역시 깨지게 됐습니다. 이제 미국이 말이죠. 앞으로 이게 중국에게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을 한 만큼 다른 나라들, 관찰 대상국으로 분류된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에 대해서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남겨두게 됐어요. 설마 그러겠나? 그런데 말이죠. 시장은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그 가능성만 있어도 주식시장, 금융시장, 외환시장에 바로 그 시그널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미국의 태도를 예의주시해서 대응을 해야 할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막연히 이 상황에 대해서 낙관하는 것도 문제지만 또 너무 비관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아요. 자, 미중 충돌 때문에 세계 경제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인데요. 중국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시진핑 주석도 지금 벼랑 끝까지 몰렸어요. 이 상황에서 미국한테 백기를 든다? 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 왜 그러겠어요? 내년 그 재선을 노리기 위한 거 아닙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남긴 글을 보겠습니다. 안전성, 투자, 이자율 등의 이유로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지에 막대한 자금과 기업이 미국으로 오고 있다. 보기 좋다. 라면서 환율 전쟁에서 미국이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장 미국에게는 이득으로 돌아갈 수는 있겠지만 더 이상 국제사회에서 미국이 존경받는 나라, 세계 경찰국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예. 더 폼님, 중국과 1대1로 협력했던 나라들 일단 큰일 났죠. 트럼프의 선빵. 예. 우리도 지금 중국하고 이렇게 척질 수만은 없는 그런 구조인데 말이죠. 예. 그래요. 제가 휴가 갔을 때 이 작가, 박지, 김수민이 날 씹어댔다. 돈만 많이 받아가고 하는 게 없다고. 그래, 이것들 봐라. 그래요. 아니, 이것들 내 이름 갖다 쓰면서 이런 말을 해? 알겠습니다. 제가 이번 목요일에 녹음을 합니다. 내일 녹음할 때 아주 그냥 바로 환율 조작 평론가로 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율 조작 평론가로 지정을 해서 방송 출연을 규제를 하고 말이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파칠이 아닙니다. 파삼, 이동영, 박지, 김수민, 파삼으로 확실히 제가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들이 말이야. 지금 누구 덕에 방송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오창석이는 아무 얘기도 안 했던 모양이군요. 역시 오창석. 인생은 한 번 사는 인생은 오창석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내일 한번 아주 시원하게 아주 가루로 만들어 줄 생각입니다. 또 내일 또 태세를 바꿀 가능성이 있어요. 박지 같은 경우에는. 예. 그래요. 그럼 또 그 자리에서 사과를 받고 예. 자리에 없으면 안 된다. 그렇죠. 항상 그렇습니다. 비상경보기님 말씀처럼 자리를 비우면 안 돼요. 그래서 방송 쉬자고 했는데 방송을 하겠대. 광고주 때문에. 그래 하라고 했더니 여지없이 또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확실히 내일 또 인생의 실전임을 또 내일 보여줄 수밖에 없겠군요. 예. 그래요. 오창석 좋아요. 오창석 좋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소식도 이어가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의 이런 행동들이 도무지 납득이 안 갑니다. 이 우방이고 나발이고 간에 하여간 마구잡이에요. 자, 북한을 다녀오면 미국 여행 어렵도록 하겠다 이러고 있어요. 이것 때문에 이게 대기업 회장들도 북한을 다녀왔으면은 미국 여행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에 그 남북 정상회담 평양에서 있었던 정상회담에 대통령과 함께 갔는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도 이제 비자 미연제 프로그램 혜택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2011년 3월 이후, 그러니까 북한이 경제 제재를 받은 그 이후 한 번이라도 북한을 방문한 사람은 앞으로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수 없게 된다고 외교부가 밝혔는데, 뭐 얼마 후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당장 어제부터 시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11년 3월 이후 개성공단을 포함해서 북한을 다녀온 3만 7천 명, 최대 90일 무비자 입국 대상에서 제외돼서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별도로 비자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기억하시죠? 뭐 여행 가려고 혹은 뭐 미국 방문하려고 줄 서서 주한미국 대사관 앞에서 인터뷰를 기다렸던, 저도 예전에 대학생 때 그런 기억이 나는데 말이죠. 네. 자, 미국은 이번 조치가 테러 위협 대응을 위한 국내법에 따른 기술적, 행정적 조치라고 말을 했는데, 미국이 그 어떤 남북 경협을 옥죄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우려 또 분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경향신문 사설에서는 그런 반응은 지나친 감이 있다. 하지만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둔 시점인 만큼 왜 하필 이때라는 찜찜함은 남는다. 이번 조치가 테러 지원국 지정 이후 20개월여 만에 나온 것인데, 미국 관련 부처의 실무 준비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어요. 자, 그렇다면 또 이런 얘기를 아마도 할 거예요. 이미 20개월 전부터 준비를 했다면 대비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실 이 38개 나라에 똑같이 적용된다지만 아무래도 관련자들은 한국인이 가장 많을 거예요. 북한을 다녀오면 미국에 가기 어려워지도록 하겠다. 한마디로 이런 메시지인데, 왜 우리 외교부는 사전에 국민들에게 이걸 알리지 않았을까? 경향신문이 이렇게 질타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면은 각별히 보안을 유지할 이유도 없어 보였고, 왜 그랬을까? 물론 이제 우리 정부도 나름대로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예. (3만) 명이 넘는 시민의 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끼칠 행정적 변화인데, 정부가 사전 예고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못했던 것은 또 나름의 어떤 외교적 고려도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하지만은, 참 이거원. 근데 지금 우리 정부를 비판할 일입니까? 미국에 대해서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향신문 사설에서는 미국보다는 한국 정부 탓하는 목소리가 더 커요. 어이구, 그럼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줄 서서 비자 받기 위해서 인터뷰해야 되나? 공무원은 또 그렇지 않다고 하는군요. 뭐 미국에 특별히 갈 일도 없지만은 갈 마음 싹 사라지네요. 예. 잣대는 동일했으면 좋겠어요. 저런 식으로 말하자면 뭐 그동안 우리가 비자 면제로 혜택을 받은 거 아니에요? 혜택에서 빼겠다. 그러면 뭐 많은 거지 뭐. 일본처럼 일본 제품 불매하고 일본 관광 안 가고. 저도 뭐 앞으로 미국 관광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국 제품을 안 쓰는 일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미국 관광은 안 하려고 해요. 그래 뭐 난 북한 간 일 없었지만, 그럼 앞으로 금강산 관광 가는 것도 금강산 관광 가는 것도 문제가 될까? 뭐 2011년 이후에 금강산 관광이 허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풀리면 미국 여행 어려운 거예요. 저 그럼 금강산 관광 1착으로 갔다 옵니다. 1착으로 갔다 올 거예요. 미국 안 가고 말지 뭐 굳이 뭐 그것 때문에 저 미국 관광이 어렵다면 안 가면 그만이지 뭐. 뭐가 쉬워요. 그래요. 야메테크님. 휴대전화에 달려있는 CPU가 미국에서 설계한 A핀이 안 쓸 수가 없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예. 제가 전에 측면 승부 광고에서
범교텔레콤에서 이번에 휴대폰을 파는데 일본 부품은 다 뺐다. 일제 불매 때문에 일본 부품은 다 뺐다. 이런 뻥을 쳤는데 제가 하고도 참 재밌는 그런 뻥이었던 것 같아요. 예.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미국 참 이렇게 해가지고 인심을 잃어서 좋을 게 있겠는가. 아마 미국 국민들도 고민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북미 관계를 그래도 성의 있게 풀려고 노력하니까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은 좀 인정한 면이 있죠. 진짜 이거 뭐 그것만 아니면은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뭐 무슨 존경할 여지가 있겠어요. 응? 자, 한일 경제 전쟁 특별기고를 했습니다. 경향신문에 김준영 한동대 교수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일 북중, 미일 대 북중 냉전 프레임에 한국을 가두려는 아베의 큰 그림이 살아있다. 한국 경제 전쟁의 저간에는 이런 아베의 큰 그림이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한일 관계 파동은 일본의 외교 안보의 불안감 발현이자 동북아 및 국제 정치 격동과 맞물려 있다. 자, 제목을 우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일본 대 북한, 중국 이 냉전 프레임에 한국을 가두려는 아베의 큰 그림. 그러니까 한국, 야, 너 미국, 일본 편이야? 북한, 중국 편이야?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예요. 북한, 중국 편이지? 그러면 미국, 일본하고 친하게 지낼 수 없겠네. 한번 가난해져 봐. 이렇게 이제 압박을 하는 거예요. 가난해진다. 경제적으로 고립된다. 이런 얘기 들으면 한국 국민들이 발발 떨고 일본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이렇게 아베는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한국의 조선일보만 읽으면 그럴 것 같아. 그래서 한국일보, 조선일보를 근거로 해서 최근에 경제전쟁을 벌이기 시작했는데 오늘 아침에 결국 파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그 방향을 관보에 실었다면서요. 일본이, 아베 정권이. 자, 미국, 영국처럼 우호 관계도 아닌 상황에서 패권 갈등을 하고 있기에 불확실성이 커지며 이런 주변국들도 불안하게 만든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동북아의 기존 역학 관계를 뒤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관련국들의 전략을 복잡하게 한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이미 뭐 박근혜 정권 때부터 강제징용 피해를 입으신 분들, 그분들의 개인 청구권을 인정하는 판단이 나올 거라고 예측이 됐죠. 그것도 변수이긴 했지만은 변수일 거예요. 왜냐하면은 개인의 배상권을 인정하는 순간 살아계신 분들, 그분들 지금 뭐 성노예 피해자라든지 이런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의 소송이 이어지게 된다면은 치명타를 입게 되는 거예요. 일본 경제로서는. 그 문제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발동돼서 남과 북이 힘을 합친다. 남북 경협이 가시화된다. 이 일본에게는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시나리오인 거예요. 북중러 대 한미일 이런 구도 속에서 일본이 이런 분단 상황에서 최대 수혜자로서 그렇게 자리매김을 해왔는데 그 판이 흔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일본은 이렇게 되면은 고립이 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지금 북미가 가까워지려고 하고 있고 뭐 남북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일본이 고립되는 상황이 되거든요. 아베의 위기감이 여기에서 이제 발동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이 남북이 붙고 또 미국이 북한을 인정하고 이래 버리면은 일본이 침략당할 수 있다. 이런 트라우마가 발동되는 거예요. 그게 미국이 그렇게 핵폭탄을 2번이나 쏜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본의 트라우마를 굉장히 짙게 만들었다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이제 무장을 하려면은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평화헌법
이걸 없애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대가 있는 나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일단 한국하고 정면으로 붙어서 일본 국민의 어떤 그 우경화 DNA를 막 발동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일 관계를 극도로 악화시켜가지고 아베로 하여금 나름대로 그 큰 그림, 자기가 그린 그림대로 이게 국면이 흘러가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아베는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대응도 일본을 넘고 무역 규제를 넘어 크게 그리고 멀리 봐야 한다. 김준영 교수 주장이 이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전략적 불안감은 동북아에 남아있는 냉전 관성에 대한 강력한 유혹을 불러일으키며 이런 상황에서 아베가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북한, 중국 믿을 수가 없다. 그쪽한테 기대는 순간 우리는 미국으로부터 외면을 받는다. 일본으로부터 외면받는다. 경제 위기를 부르게 된다. 너희들 가난해지고 싶냐? 망해보고 싶냐? 이런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는 거죠. 국내의 그 친일파들이 그런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력을 위해서 냉전 프레임을 선호하는 세력들이 우리 내부와 주변국들 사이에 암묵의 연대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격동하는 동북아 전략 환경이 다시 대결 구도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민족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선택지다. 다시 북중러대, 한미일 이런 구도가 형성된다면, 그렇게 동북아시아가 대결 구도로 돌아간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누구 허리가 찢겨지는 거예요? 북중 대 미일 이렇게 뭐 싸움이 붙는다면야 뭐 그 나라들끼리의 문제일 수 있겠지만 지금 북중러, 한미일 이래버리면 한반도가 찢기는 거예요. 말하자면 큰 나라들, 열강들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종속 변수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국면 여기까지 왔어요. 이렇게 온 이상은 우리가 일본하고 제대로 한판 붙고 일본의 냉전 추구, 한반도 냉전 추구, 또 대결주의, 또 군국주의로의 부활, 이 모든 것들을 분쇄시켜야 됩니다. 전쟁이 벌어졌어요. 여기서 뒤 돌아볼 것도 없어요. 앞만 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아베 뜻대로 된다면 진짜 지옥이 되는 거예요. 남북이 갈라지고 계속 대결하고 전쟁의 위험이 상존하는 나라. 그럼 결국 일본보다 못한 나라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일본을 극복하려면 당연히 분단 해체라는 그런 사명도 소명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일본만 극복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일본 극복 방법은 분단 해체입니다. 분단 해체. 그렇습니다. 자, 김준영 교수 칼럼은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지금 아베가 또 무슨 헛소리를 하고 있냐면요. 한국이 1965년에 맺은 청구권 협정, 이걸 위반하고 있다, 이겁니다. 우리 대법원이 작년에 판결한 징용 피해자들, 그분들의 개인 청구권은 살아있다, 일본은 배상하라, 이런 판결, 이게 그 국제법 위반이라고 아베가 주장하고 있는데 근거가 없는 거예요. 작년 한국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었다는 명확한 해석입니다. 아니,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었다는 것은 이 대한민국이 정부 수립한 이래 뭐 바뀐 적이 있었나요? 일본 군인 박정희 때도 일본 식민 지배가 불법이었다는 정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1965년 청구권 협정 당시, 청구권 협정 체결 당시 한국은 식민 지배의 불법성을 주장했는데 일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 역사적 전제에 대해서 서로 타협점을 찾아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봉합이 됐어요. 그게 봉합이 됐어요. 한국과 일본이 너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뭐 식민지배 불법성을 분명히 했지만 일본이 받아들이지 않으니 어떡하냐. 그래도 한국과 일본은 수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덮어두자. 이랬던 거 아닙니까? 박정희 정권이. 아니 왜 그걸 덮어? 아무리 미국이 한일 간 수교하라 그래도 그렇지. 아니 역사의 기본적인 인식이 다른데 그래도 돈을 받아요. 일본은 식민 지배의 불법성이 없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한국에게 5억 달러를 줍니다. 그 일본이 그 5억 달러 갖고 뭐라고 그러겠어요? 야 그때 돈 받아 처먹고 이제 와서 딴소리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받지 말아야지. 그 역사적 인식을 공유하지 않는 이상 돈을 받으면은 그 일본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그때 돈 받아 놓고 그때 돈 받아 처먹고 왜 이제 와서 딴소리야? 이럴 거 아닙니까? 당시 일본이 한국에 준 5억 달러는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이 아닌 독립 축하금과 경제 협력 등의 명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은 있어요. 야 이게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이 아니기 때문에 니들이 배상이라고 인정하지도 않죠. 배상이라고 하는 뭔가 불법을 인정해야 자신이 불법적으로 해를 끼쳤다. 이걸 이제 인정해야 배상 아니겠어요? 그냥 뭐 한국에게 지난 불행했던 역사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명목으로 주는 건데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은 아니야. 우리가 뭐 불법적으로 한국을 점령했다는 뜻은 아니야. 이러면서 돈을 받았어요. 아니 그럼 돈을 받지 말아야지. 일본이 그러니까 한국이 이 돈 받고 청구권을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러면서 거짓말을 유포하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당시 박정희 시대는 돈이 필요했고 경제 발전이 필요했겠지만 아니 그렇다고 그걸 받아요?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 문제는 양국 간에 제대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봉인된 건데 또 알 수는 없는 거죠. 박정희나 김종필이 남몰래 일본한테 아이 뭐 그거 정리합시다. 그게 뭐 불법성을 당신들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어요. 그냥 뭐 다 퉁칩시다.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또 과거 자료를 보니까 일본은 개인 청구권에 대해서 배상할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 정부는 그 돈까지 다 우리한테 주라고 우리가 뭐 분배를 하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역사 기록이 외교 기록이 그렇게 나온 거 아니에요. 현재 일본 정부는 한국과의 모든 외교 협의를 거부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압류한 일본 기업 자산의 매각 등 현금화를 막는 조치를 취하고 한국이 알아서 강제동원 피해 배상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조치를 가져오지 않으면 대화에 나서지 않겠다는 태도다. 한마디로 백기 들고 무릎을 꿇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그동안 청와대는 2차례 일본에 특사를 보냈지만 일본이 대화를 거부했고 미국의 중재안도 일본이 거부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어요. 청와대가요. 근데 어제 그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나경원이 물어봤잖아요. 청와대는 그동안 뭐 했냐? 했어. 할 바를 했어. 그 나경원 얘기는 이거 아닌가요? 왜 가서 무릎을 안 꿇었냐? 일본이 우리의 상전 국가인데 왜 무릎을 안 꿇었냐? 그런 얘기를 물어본 걸까요? 아베 정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쪽의 배상을 이토록 강하게 거부하는 것은 이것이 한일 청구권 협정의 틀을 허무는 것인 동시에 여기서 물러설 경우 북한이나 동남아시아 나라 등과의 식민지배 청산 문제에서도 일본이 크게 밀리게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는 것이다. 양기호 교수,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의 해석이 이러합니다. 양기호 교수 인터뷰, 한국일보 인터뷰 잠시 후에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한국하고는 퉁치고 해결받다고 보는 건데 근데 한국이 지금 65년 박정희하고 맺은 그 한일협정의 틀을 부정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 한국의 논리대로 간다면 다시 한국과 이 강제징용 배상권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전범 기업인 일본의 기업들의 손해가 막심해지는 것이고. 그래요. 돈이에요, 돈. 아베의 논리에는 불안감, 군사안보적 불안감도 있지만은 돈이에요, 돈. 이 문제도 분명히 실존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누구를 욕해야 됩니까? 박정희를 욕해야 되는 겁니다.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정을 맺어놓고 역사적 정의를 분명히 공유하지 않고 일본의 식민 지배가 불법이었다는 그런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돈부터 받아 처먹냐 이거야. 그것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만해졌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 정말 닥치세요. 닥치세요. 대한민국이 일본 돈 없으면은 계속 지금 1950년대, 60년대 그 잿더미 상황, 비루했던 경제 상황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갔다고 생각합니까? 그러니까 뭐 한국이 배은망덕한 나라다 이런 개소리 헛소리를 하는 거지. 진짜 매국노는 바로 박정희입니다. 피닉스 세븐님 말씀처럼. 그렇잖아요. 나라를 팔아먹었어. 박정희가.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국면에서는 딴소리 할 수가 없어요. 일본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싸워야죠. 물론 우리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뭐 무슨 누구를 죽이고 파괴하고 이런 싸움이 아니라 일본을 반성시키는 그런 싸움입니다. 결국 평화를 위한 싸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인들 모두를 혐오한다든지 또 그들의 존재 자체를 부정한다든지 이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은 우리의 지난 역사에 대한 맹렬한 성찰도 해야 되는 것이고요. 적어도 전쟁인 국면에서는 함께 뜻을 모아가지고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당분간은 이견이 없어야 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자, 양기호 성공회대 교수 오늘 한국일보 인터뷰 한번 보겠습니다. 한일 관계 전문가 긴급 진단 인터뷰인데 우리가 이제 일본에 대해서 제대로 싸워야 되겠지만은 양보 없이 한치의 양보 없이 우리의 주장하는 바를 관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은 그 나름대로 또 뒤에서 이 한일 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이 있는가? 이런 대안도 마련을 해야 되겠죠. 끝없이 상대방의 굴복만을 요구하는 이런 상황. 뭐 일본이 그렇게 나온다면 끝까지 가야죠. 그러나 일본이 합리적으로 뭔가 대안을 제시했을 때 받아들일 마음의 자세가 돼 있다면은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그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겠는가? 양기호 교수 인터뷰에 그런 내용이 좀 담긴 것 같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거부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 기자가 물어보니까 사실 우리가 전략물자를 수출하지 않아서 일본은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전략물자 수출을 일본처럼 엄격하게 하겠다.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뺀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뭐 제품의 부품이나 소재를 수출하진 않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큰 타격을 입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략물자 수출 규제는 대칭적인 그런 대응이 아니다. 서로 주고받는 것이 뭐 50 보내고 50 받고 뭐 그런 구조라면 이게 대칭성이 있다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소미아 카드가 유용하다는 거예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카드가 유용하다는 겁니다. 미국과 일본 사이에서도 지금 한국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거 파기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 이런 공감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일본 사이에서는 한국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또 이야기가 오간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서 공유되는 정보의 양과 질이 떨어지고 실시간 교류도 안 되기 때문에 협정의 효용성은 약하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양기호 교수가. 그러니까 지소미아 연장을 거부한다 한들 일본에게 실질적으로 타격을 입히는 것은 그리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상징성이 강하다는 거죠. 상징성.
막상 파기하면은 우리도 비난을 일정 부분 감수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카드는 들고 있을 때 카드거든요. 카드를 이제 딱 제시하는 순간, 카드가 내 손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이건 더 이상 카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연장 거부할 수 있다. 이 카드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전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고인단, 그러니까 징용 피해자분들의 요구로 일본제철, 후지코시, 미쓰비시 중공업 등 전범 기업들이 지금 피고가 된 거 아니에요. 징용 피해자분들한테 배상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한국 내의 이 전범 기업들의 자산, 이게 압류가 된 상태인데 이게 매각이 돼서 현금화 된다면 이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정말 전면전의 상황으로 간다는 것이 양기호 교수의 생각입니다. 일본도 지금 이 카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국 정부가 전범 기업들의 한국 내 자산을 압류를 해서 끝내 매각을 한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말 일본 기업들로서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이고, 일본 기업들은 또 아베 정권에게 원망을 하게 될 거죠. 어떻게 외교 문제를 이렇게 풀어왔기에 우리의 재산이 매각되도록 방치했느냐. 이것도 그래서 카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이 카드를 쓰는 순간 한일 사이에는 돌이킬 수 없는 거의 뭐 단교 수준까지의 그 관계 악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거나 말거나 어떤 전쟁을 일으킨 쪽이 일본인데 우리로서는 수단 방법 다 동원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자,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중국하고도 좀 연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중국도 중국 내의 일본 기업의 자산을 압류해서 매각을 하는 이런 상황이 온다. 아마 일본 열도가 침몰할 겁니다. 경제적으로 침몰할 거예요. 예. 자,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도 남몰래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가동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이제 대안으로 마련한 것이 포스코 같이, 그러니까 사실 일본 내 뭐 독립 축하금, 뭐 경제 지원 차관 같은 거 이런 거 받아가지고 포항제철 만든 거 아닙니까? 그 포항제철이 오늘의 포스코고요. 이렇게 청구권 자금 혜택을 입은 기업들이 이때 나서줘야 한다는 거죠. 먼저 기금을 만들어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우선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의 자산을 매각하는 그런 상황으로까지 가지 않도록 상황을 관리하자는 거죠. 양기호 교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일본 그래놓고 이제 포스코가 결국 생돈 들여가지고 이 피해자분들에게 위자료를 드렸잖아요. 그런 다음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도 대승적인 차원에서 수용할 개연성이 있는 거죠. 뭐 일본 정부로부터 받는 것이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긴 하지만은 일단은 외교 관계도 실존하고 있으니 한국 정부가 내놓은 대안 이거를 피해자분들이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대승적으로. 일본 정부나 국민도 일단은 환영할 거 아니겠나. 한국 국가가 진정성을 갖고 해결하려 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준다는 점에서 다시 접점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대화의 접점을 마련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게 양기호 교수의 설명입니다만. 네, 이렇게만 된다면 참 좋겠지만 일본이 어떤 나라인데, 예? 우리 김대한님 말씀처럼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 사과했다. 아니, 모든 나라는 아닙니다. 미국한테만 사과했어요. 예? 중국, 한국 사과 안 했어요. 걔네들이 어떤 나라들인데, 걔네들이 어떤 나라인데, 일본은 한국과 중국이 자기들보다도 못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근거로? 한국은 강제 점령했고 중국과는 전쟁을 벌여서 이겼잖아요. 청일전쟁 때. 자, 어쨌든 그 정부는 정부 차원에서 아주 치밀한 대응을 해야 될 그런 국면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39,900원 티셔츠 9,900원에 팔아도 적막한 유니클로 매장. 국민일보 기사 보겠습니다. 지금
일본 상품 불매운동 최대 타겟이 되는 것이 일본 관광 상품인데 유니클로는 또 국내에 매장을 갖고 있잖아요. 아주 치명적인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관악구 한 쇼핑몰에 있는 유니클로 매장 갔는데 1시간 동안 손님은 3명뿐. 이곳은 전날 39,900원짜리 티셔츠 한 4만 원 돈 되는 티셔츠를 10,000원도 안 되게 팔았는데 손님이 없어서 횡하기는 마찬가지. 매장 직원들은 불매운동이라는 말을 떼자마자 기자 신원부터 확인한 다음 말씀드릴 수 없다 이러면서 황급히 자리를 떴다고. 서울 여의도에 있는 다른 유니클로 매장도 사정은 마찬가지. 이제는 유니클로 구매자를 감시하는 유파라츠까지 등장을 했는데 유니클로 매장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찍어서 소셜미디어 등에 공유하고 있다는 것. 지난 6월만 해도 포털 사이트 블로그에 올라온 유니클로 구매 후기 글은 100여 개. 그런데 지난달에는 10여 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유니클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는데, 근데 국민일보 마지막 부분이 좀 화리송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범국민적인 유니클로 보이콧 움직임이 불편하다 이런 의견도 조금씩 나오고 있다. 기사의 그 마무리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가 불편해? 안 입으면 그만이지. 어이 국민일보, 뭐가 불편해? 그 자유로운 유니클로 구매 욕구를 이런 식으로 불매운동으로 짓밟아서야 되겠느냐. 지극히 기업 편에 선 마인드인 거죠. 나라가 있어야 기업이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불편해? 한국 국민일보가 되기 바랍니다. 일본 국민일보가 되지 마시고요. 예. 자, 우리 종양일보도 한번 보셔야죠. 종양일보, 불매운동 뜨거운 한국인, 조용히 한국 친구 끊는 일본인. 일본도 조금씩 동요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간 교류 단절이 확대되고 한국 관광객 감소로 지역 경제가 위축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15년째 살고 있지만 지금처럼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화난 적은 없는 것 같다. 일본 대학의 한국인 교수는 일상에서 접하는 일본인들의 반한 감정을 이렇게 말했다. 왜 그 한국인 교수의 좀 실명을 거론할 수는 없습니까? 김모 교수 뭐 이런 말이라도 하면 안 돼요? 일본 대학의 한국인 교수. 도쿄의 한국 회사에 근무 중인 50대 초반의 A씨. 이 벌써 여기서 그 주장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예. 15년 넘게 인연을 맺어온 거래처의 일본인 지인이 만남을 피하고 있다.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씩 연락이 와서 술자리를 함께 했는데 최근 3개월째 연락이 없다. 3개월째면은 8, 7, 6. 6월에도 그렇게 불편할 이유가 있었나? 내가 먼저 연락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 연락해! 참나 웃기고 자빠졌네. 30대 후반 여성인 한국인 회사원 B씨. 도쿄 코리아타운에서 먹은 한국 음식을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 취미다. 과거엔 사진을 올릴 때마다 일본인 친구들의 반응이 대단했지만 최근엔 180도 달라졌다. 이런 분위기는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후지TV와 산케이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화이트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를 지지한다는 답변이 67%였다. 우리 국민이 뜨겁게 반발한다면 일본 국민은 차갑게 떠나고 있다. 어휴 씨발, 어이구 존나 걱정되네. 씨발, 일본 국민들이 차갑게 떠난다고? 어휴 씨발, 우리가 존나 잘못했네. 무릎을 꿇어야겠네 이 씨발. 존나 잘못했네 우리가. 야 존나 미안하다. 야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네. 존나 미안해. 참 이런 젖같은 신문이 민족의 종양입니다. 아직도 지랄 발광을 하고 있어요. 자, 김홍걸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대표 상임의장이 14시간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 67%,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 지지한다. 67%. 산케이 신문과 후지 뉴스 네트워크가 조사를 했고 8월 3일에서 4일까지 18살 이상 일본인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건데
김홍걸 의장 말은 이렇습니다. 일본 현지에서 파악해본 바로는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대한 찬성이 70% 가까이 된다는 주장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다수의 일본 국민들은 정치권의 일방적인 주장과 언론의 왜곡 보도 때문에 현재 벌어지는 상황이지만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고 있고 대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상황에서의 여론조사는 별로 신뢰할 것이 못 된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빈부격차 심화나 노인연금 문제, 소비세 인상 등 아베 총리가 비난받을 문제들 대신 외교 안보 문제로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해서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는 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백색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 거 지지한다 67%. 설령 이것이 진실이고 일본 국민들이 정말 빡쳐가지고 중앙일보, 종양일보 보도대로 일본 국민이 차갑게 떠나고 있더라도 그럼 우리가 잘못한 겁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본한테 이러는 게 배은망덕한 짓이에요? 그게 바로 노예근성입니다. 그게 노예근성이에요. 그 뭐하러 반발했어? 뭐하러 불매운동했어? 은하세일러님 감사합니다. 노예근성이에요. 일본이 저렇게 화내고 있다. 우리가 이러면 안 되지. 이게 노예근성입니다. 종양일보 이 족같은 새끼들아. 족같은 신문입니다. 정말. 이런 것들이 지금 메이저 신문 눈하고 자빠졌어요. 이 조시다 이 씹새끼들아. 장도리만 평 보겠습니다. 명박산성을 넘은 근해왕을 클리어하니 아베군. 이 어떤 게임의 시나리오 같은데요. 제가 게임을 안 해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예. 명박산성 넘으니 근해왕 클리어하니 아베군. 네. 장도리만 평이었습니다.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칼럼을 읽고 참 많은 위로를 얻었습니다. 여러분 잠시 그 채팅창 끌게요. 예. 제가 이 칼럼을 읽으면서 더 여전히 우리 사회 엘리트들, 지식인들, 국민들 가르치기 바빠요. 예? 그들은 민족주의에 경도되지 말고 세계 시민적 사고를 하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에 세계 시민적 사고라. 자, 이상원 국제노동기구 ILO 노동정책국장의 칼럼 이쪽 순서대로 보십시오. 이쪽 순서대로 보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학력 고소득자다. 자신의 빛나는 전문직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기 때문에 민족이나 공동체와 같이 땀냄새 밴 것들은 피한다. 징글징글한 국내 정치에서 본전치기 설전을 벌이는 것보다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세계 공동체적 비전을 우아하게 밝히는 게 낫다. 그래서 다보스 사회주의는 농담 같은 현실이다. 다보스 사회주의는 농담 같은 현실이다. 물론 내게도 아프게 적용되는 이야기다. ILO에서 또 활동을 하시니까.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국제적 마인드를 가진 엘리트와는 달리 일반 시민들은 일이나 노동을 통해서 소속감을 찾기도 힘들다. 바야흐로 불평등의 확대와 일자리 불안정화 시대다. 이런 상황에서는 자신이 뿌리내린 공간적 정체성을 찾게 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개별적인 삶을 찾기 위한 일상의 발버둥인데 그것을 실현해야 할 정치는 너무 세계적으로 멀리 있다. 정치와 경제를 자신의 공간으로 다시 불러오려는 노력에는 낡은 민족주의와 애국주의 딱지가 붙는다. 우리가 세계적 사고를 해야 된다. 근데 세계적 사고 알고 보면은 강자가 지배하는 강자를 인정하고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러니 머리 숙이고 무릎을 꿇자. 이
사고의 틀에서 벗어나질 않아요. 그걸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는 그런 민초들의 애환, 고통을 잘 모른다는 거죠. 이 세계주의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보겠습니다. 무식한 대중의 열띤 반응이라거나 영악한 지식인들의 노림수라는 식의 반응도 경계해야 한다. 경제에서 역사와 정치를 분리해야 한다는 말은 지적으로 흥미롭지만 현실적이지도 옳지도 않다. 분노는 항상 현실적이다. 천박한 분노란 없다. 분노에 대응하는 천박한 방식만 있을 뿐이다. 시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껴안고 길을 같이 헤아리는 것이 먼저다. 그 분노에 사회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공동체적 해법을 구체적으로 찾는 것이 먼저다. 그렇지 못한 말은 한가한 훈계일 뿐이고 역설적이게도 낡은 민족주의의 불쏘시개가 된다. 네, 이런 칼럼이었습니다. 이상헌 ILO 노동정책국장의 말이었습니다.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신석철님, 물론 지금은 전쟁 중입니다. 단결하고 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민족은 위대하다. 마치 피해 무엇가 있다는 식으로 국민 감정을 끌어올려서는 안 되죠. 예, 그 말씀도 타당한데요. 그게 본론은 아니잖아요. 그게 주제는 아니잖아요. 전쟁 중에 단결하고 싸우자. 우리 이길 수 있다라는 이런 자신감을 서로 공유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주제어가 아니잖아요. 주제 문장이 아니잖아요. 우리 민족은 위대하다. 이런 얘기를 레토릭으로 나올 수 있는 거죠. 뭐 그게 큰 문제입니까? 우리 민족은 우월하니 딴 민족은 다 죽여 없애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김대환님, 화가 나는 건 결과는 한국이 이기고 힘을 모아준 진보는 승리가를 부를 때 우리를 어처구니 없게 만든 일부 정치 세력과 그 무리들이 과실을 나눠 갖는 것이다.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윤슬님, 항상 전쟁에서 피 흘리고 싸운 건 국민이었습니다. 주둥이만 나불대다가 질 것 같으면 다 넘겨버리고 도망가는 그런 인간들이 지식인이었고 국민 위에 군림하던 인간들이었습니다. 헛소리 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은하세일러님, 민족 우월주의에는 반대합니다. 하지만 지금 시국이 전쟁 중인데 민족이 하나 돼서 뭉쳐야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야속합니다. 지금 한미연합훈련 올해만 했습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알잖아요. 나 참. 베네치아님, 전투력은 곧 사기, 사기를 떨어뜨리는 언행은 하면 안 되죠.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자, 그래요. 민족주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태희님 말씀처럼 불매운동의 동력을 이끌어가는 구호 정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빠이님, 전쟁이 나면 누가 가장 먼저 우리나라를 떠날까요? 서민들은 돈이 없어 외국으로 도망도 못 가요. 돈 많은 재벌가나 지식인들이 가장 먼저 도망갈 겁니다. 예, 이 점만은 좀 분명히 하죠. 사실 이 국가가 또 민족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결국 앞장서서 이 난국을 돌파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민초들입니다. 여러분, 정당이, 지식인이, 뭐 언론인이 앞장서서 이 난국 돌파하는 거 보셨어요? 없어요. 결국 민초들이 나섰습니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내가 죽으면 죽는 거지 하던 민초들이 앞장섰습니다. 그렇잖아요? 박근혜 탄핵은 어디 민주당이 했습니까? 한겨레 신문이 했어요? 그리고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 교수님들이 앞장서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민중들입니다. 민초들이에요. 그런데 그 민초들을 왜 가르치려 듭니까? 민초들도 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서울중구청장이 그 배너 걸었을 때 비판했던 민초들이 바로 지금 불매운동 앞장서고 있는 민초들이에요. 그 민초들을 좀 믿고 갈 수 없습니까? 나 참. 자, 아이고 이거 안 읽었네. 안영춘 한겨레 논설위원 칼럼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완용과 이별하는 법, 이런 제목인데요. 이완용은 친러파였다.
친일파인 줄 알았는데 친러파. 예. 1896년 아관 파천의 핵심 주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아관 파천 아시죠? 고종이 이제 일본 무서워가지고 러시아 공사관으로 도망간 사건. 아관 파천의 핵심 주동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던 그는 고종 부자가 러시아 공사관 깊숙이 몸을 옹그리고 있는 동안 친러시아 내각의 외무 대신에 올랐다. 그렇다고 처음부터 친러파였던 것은 아니다. 그전 한때는 친미파였고 그보다 앞서서 수구파이거나 개화파일 때도 있었다. 수구파. 개항하지 말자.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자. 이게 바로 수구파 아닙니까? 개항한 이후에는 뭐 그렇게 해서 친러, 친미. 이완용의 변신 논리는 한마디로 힘이었다. 그는 변신에 변신을 거듭하면서도 힘을 쫓는 데서만은 경이로운 일관성을 보였다. 친일파로 변신한 것도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직후였다. 친러파였다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다음 친일파로 갈아타셨다고. 100%네. 여러분 조선일보 보세요. 일제 때는 일본 편. 그리고 북한의 인민군이 서울 점령하니까 조선인민군 만세, 김일성 장군 만세 했었죠. 친미, 친독재. 근데 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서는 저렇게 반정부 신문이 됐을까?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은 자기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박근혜 정권 때 조선일보 김진태가 나서서 조선일보 공격하고 박근혜 정권이 조선일보 때리기에 나서니까 바로 백기 들었잖아요. 송희영 주필 날리니까 바로 백기 들었잖아요. 최순실 파일 캐비넷 속에 숨겨놨던 그 신문이 바로 조선일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완용 이꼴 조선일보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사실 힘의 논리는 한국 사회에서 과잉되지 않은 적이 없었다. 무한 경쟁을 통해서 실력에 따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정의라고 보는 신자유주의적 태도에서도. 이번 사태의 계기가 위안부 피해자와 징용 피해자 배상이라는 사실을 새삼 상기할 필요가 있다. 피해자들은 평생 이중의 국가폭력에 갇혀 살았다. 일제 때는 식민 지배국 일본과 그 하위 주체인 이완용 류가 이들을 겹으로 엮었다. 1965년 한일협정 때는 두 나라 모두 이 위안부 피해자, 징용 피해자들을 투명인간 취급했다. 다시 촛불을 든 시민들은 이참에 한국 사회가 이완용과 완전히 결별하는 상상을 하면 어떨까? 이완용과 결별한다는 것은 이완용처럼 힘의 논리에 추종하는 이 모든 관행과 통념들을 송두리째 부정하자는 거죠. 힘의 논리에 굴복하고 힘의 논리에 결국에는 복속되고 이런 일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힘이 있다고 누구는 비판하고 누구는 비판하지 않고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완용과 이별하는 법, 아주 좋은 칼럼입니다. 안영춘 한겨레 논설위원 칼럼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한국이 도쿄올림픽 방사능 안전성을 따진다. 네, 관련한 국민일보 기사가 있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오는 20일부터 사흘 동안 일본에서 열리는 2020 도쿄올림픽 선수단장 회의에서 방사능 안전 문제를 공식 제기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는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훌륭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내년 도쿄올림픽에서 가장 큰 이슈는 방사능 문제라면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로부터 준비 상황에 대한 발표를 들은 뒤 방사능 안전 문제를 구체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문체부 관계자는 대한체육회를 관리하고 있죠. 문화체육관광부가. 문체부 관계자는 방사능 문제가 최근 이슈로 거론되면서 어느 정도 공론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올림픽위원회도 문제 제기를 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가 제기되면 IOC나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지금도 일본이 후쿠시마산 식자재로 밥을 준다는 거 아닙니까? 선수단에다가. 이 상황까지 오면은 그때는 우리나라가
올림픽 기간 중 자체 급식 지원 센터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요. 이를 위해서 10억 규모의 예산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 이 씨발 조선일보가 존나게 지랄지랄 하겠네. 아니 그 안전한 후쿠시마산 식자재를 왜 안 먹고 이런 또 혈세 낭비를 하느냐. 이 지랄 떨 게 또 분명합니다. 야, 니들부터 처먹어. 어? 니들부터 처먹으라고. 니들 저 조선일보 그 구내 식당부터 후쿠시마산 식자재 써서 먹으라고. 원전 안전성 입증해 봐 좀. 씨발. 조선일보 사내 식당에서 후쿠시마산 식자재 사용하지 않으면 원전 안전성에 대한 조선일보의 모든 주장은 다 구라로 간주할 것입니다. 네. 너희나 처먹어. 남 먹이지 말고. 어? 미국산 소고기도 안 처먹으려 했던 조선일보가 어? 남은 처먹으래. 이 씨발. 실제로 일본 여행 가시는 분들 먹거리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음식 잘못 먹어서 내부 피폭이 되면요. 여러분 피폭되면은 방사능에 피폭되면은 평생 고통 속에 살다가 돌아가십니다. 어제도 KBS 1라디오 생방송 중에 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 피해 입으신 할아버지가 평생 고통 속에 살다가 돌아가셨다는 합천의 한 그 시민분의 문자가 왔어요. 지금 일본이 후쿠시마로 돌아가라고 괜찮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모양이죠. 저 어떻게 읽습니까? 마이크로 10V라고 읽습니까? 저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예. MSV. 네, 밀리시버트네, 밀리시버트.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로가 아니라 밀리시버트예요. 네, 밀리시버트. 피폭 설량이 20 밀리시버트 이하인 곳에서는 피난 지시가 속속 해제돼서 주민들이 복귀하고 있는데, 주민 복귀 기준으로 삼고 있는 이 20 밀리시버트는 후쿠시마 원전 폭발 전에 스스로 유지하던 연간 일본인 피폭설량 1 밀리시버트의 무려 20배. 예. 연간 일반인 피폭설량 1 밀리시버트. 네. 이 1 밀리시버트가 1년 동안 피폭된 설량인데, 근데 20 밀리시버트 20배예요, 20배. 이거는 정말 어마어마한 건데요. 그거 들어가 살아도 된대요. 20 밀리시버트라도. 일본이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피난 지시 해제 지역에 관광 목적으로 머문다면 이 한국에서는 쏘이지 않을 수준의 방사선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일본에서는 지난달 후쿠시마 원전에서 20km 떨어진 이와키시의 해수욕장이 2011년 사고 뒤 처음으로 개장해서 관광객을 받고 있는데, 하지만 연간 20밀리시버트 수준의 방사능을 대개 며칠에 그치는 관광기간에 쏘인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유학이나 취업하려고 건너간 곳이 20밀리시버트 수준의 방사능이 항상 나오는 곳이라면 안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미스터 김님, 근데 실제 제대로 측정하면 그보다 훨씬 높아요라고 하셨고요. 또 음식뿐 아니라 건축 자재들도 무시 못해요, 혜성님. 지금 일본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방사능 위험 대비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국민들한테 다 괜찮다 이러고 있어요. 이런 젖 같은 정권,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이런 쓰레기 같은 정권이 계속 신임을 받고 또 중의원이든 참의원이든 다수당을 점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너무 비극적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위하여 이미 일본은 망한 땅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예. 일본 여행 때 먹거리 주의하세요. 그거 아무거나 드시지 마세요. 일본 여행 가지 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예.
저렇게 일본 공공이 국가가 방사능에 대해서 괜찮아 이러고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본인 건강을 위해서라도 가지 마세요. 왜 거길 갑니까? 아, 나 참 자,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이건 여러분 공공이 통제를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커요. 공공이 통제를 뭐 원전 사고가 나가지고 방사능이 노출됐다. 이거를 막아줄 국가 공권력 차원의 진정성과 의지가 있다. 그러면은 좀 믿어도 되겠죠. 안심해도 되겠죠. 근데 국가 공공이 전혀 책임을 안 지고 괜찮아 먹어도 돼 가도 돼. 그 땅에서 막 그냥 굴러다녀도 괜찮아. 이러고 있어요. 지금 일본이 이런 일본입니다. 뭐 일본은 뭐 죽을 때까지 갈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자, 오늘 KBS 1라디오 김용민 라이브 5시 5분에 방송이 됩니다. 9시에는 히히히스토리 또 생방송이고요. 많은 시청 바라겠습니다. 평화나무 후원회원 함께해 주십시오. 로고시안.com 전화로 후원회원 되실 수 있어요. 026406-0507 026406-0507번입니다. 자, 나머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4년 키운 바이오 복제약 에버랜드 쪽으로 넘겨서 이재용 밀어줬다. 이런 제목입니다. 이게 사실은 바이오 복제약을 삼성전자 쪽에서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을 했어요. 그런데 삼성전자에 지분이 없는 이재용 씨가 이 삼성전자가 개발한 바이오 복제약을 삼성 에버랜드 쪽으로 넘기게 했습니다. 삼성 에버랜드의 또 계열이라 할 수 있죠. 말하자면 삼성 에버랜드는 제일모직입니다. 제일모직에 이재용 지분이 있었고 삼성전자, 삼성물산에는 이재용 지분이 뭐 거의 없거나 없어요. 자, 그런데 삼성 에버랜드로 넘겼단 말이죠. 제일모직 계열로 넘겼단 말이죠. 삼성 에피스가 이걸 담당하게 됐어요. 개발 자산 전체를 다 먹게 됐습니다. 삼성 에피스는 삼성 에버랜드의 손자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던 삼성 에버랜드 쪽으로 이 바이오 복제약 이걸 넘겨줬다는 겁니다. 또 헐값에 주요 미래 사업을 이재용이 최대 주주로 있는 회사로 넘긴 거예요. 배임이지 배임. 뭐 얄짤없는 배임이지. 홍순탁 회계사는 삼성전자가 바이오 복제약을 개발하고 사업화했으면 삼성바이오를 삼성전자의 100% 자회사로 해야 한다. 그런데 바이오 사업과 관련이 없는 삼성 에버랜드 쪽에 개발 성과를 넘긴 것은 에버랜드 최대 주주였던 이재용 부회장 때문으로 보인다. 하하, 참 웃기는 회사입니다. 웃기는 회사. 이재용을 위한 회사. 여러분, 이재용 씨가 뭐 이건희 아들이란 거 말고 뭐 도대체 그 사람을 왜 우리가 숭배하고 찬양하고 그분의 감옥 가는 걸 걱정해 줘야 됩니까? 잘못했으면 혼나야지. 이런 일이 있었군요. 한겨레 단독 보도였습니다. 자, 역시 한겨레 보도인데 명성교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명성교회가 불복할 모양입니다. 총회 재판국, 그러니까 교단 총회가 있습니다. 또 교단과 노회가 또 있어요. 뭐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단은 뭐 말하자면 중앙당이라고 치죠. 정치적으로 말하자면. 노회는 뭐 아무래도 그 시도당 뭐 그 정도로 보면 되고. 그러면은 교회는 뭐냐? 교회는 뭐 각 지역위원회, 옛날에 지구당 같은 존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앙당에서 명성지역위원회를 상대로 해가지고 그 지역위원장을 왜 아들한테 넘겨? 안 돼! 이렇게 판단을 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이 지금 시도당 있잖아요. 시도당을 지금 명성교회가 먹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장악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노회 쪽에서 또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김사만 목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엎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세습금지법은 잘못됐다. 이걸로 해가지고
오는 9월에 있을 교단 중앙당 전당대회 때 교단 총회 때 이 법을 없애가지고 결국 김하나 목사, 김사만 목사의 아들인 김하나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된 것은 잘못이 없다. 이 소급 적용이 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소급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뭐 교회법이라고 하는 게 사회법과 달리 좀 지멋대로거든요. 한마디로. 이렇게 해서 김하나 목사의 담임 목사 취임이 정당하게끔 또 판을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좀 사회의 상식적인 여론과 합리적인 사고를 완전히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교회가 이렇게 타락했어요. 자, 근데 말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게 뭐냐면 9월에 이번에 정기총회 전당대회 열리는 곳이 원래는 서울 영락교회였어요. 서울 영락교회. 서울 중심부에 있죠. 접근성이 매우 좋습니다. 근데 이번에 포항 기쁨의 교회라는 곳으로 옮겼어요. 총회 장소를. 옮겼다는 게 뭘 의미합니까? 포항 오기 쉽지 않잖아요. 전국에서. 물론 이제 정말 뜻 있는 시민들이 가서 또 한 목소리를 내겠습니다만은 영락교회 할 때보다도 훨씬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게다가 기쁨의 교회가요. 그 입구에서부터 교회까지 굉장히 들어가는 진입로가 좁대요. 그래서 시위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포항 기쁨의 교회에 교회가 이제 건물을 완공했을 때 완공 감사 예배 때 설교한 사람이 바로 김사만 목사예요. 아삼육인 거죠. 참 골 때리는 명성교회입니다. 예. 그래요. 현대중공업 주총장소 바꾸는 곳에서 배웠네요. 서로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기득권 세력은 서로 배워요. 서로에게 또 선생이 되는 것이고요. 예. 자, 대형교회 가족세습에 교단이 제동을 걸었는데요. 지금 명성교회가 불복하고 나섰습니다. 예. 오늘 카이로스 안 하냐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개편 첫 방송은요 녹화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방송은 없습니다. 오늘 카이로스는 안 하지만은 명성교회 이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서울신문이 요즘 호반건설을 탈탈 털고 있습니다. 호반건설이 서울신문을 먹으려고 해가지고 서울신문 구성원들이 집단 저항하고 있어요. 호반건설은 부도덕한 회사다. 이 회사는 언론사를 가지면 안 된다. 이런 취지가 숨어 있는 거죠. 자, 호반건설 신도시 공공택지 아파트 분양 사업을 벌이면서 말이죠. 4억짜리 호반 아파트 샀으면 1억은 김상열 회장님 주머니로 들어가게끔 만들었다는 겁니다. 10년 동안 수익 2조 6,203억 원. 그런데 호반건설의 수익률이 26%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을 수익을 남기는 거죠. 민간 택지 건설사는 대략 어느 정도인가? 한 대형 건설사는 일반적으로 시공만 하는 경우 주택 부문의 이익률은 7%인데 이마저도 하자 보수 비용과 본사 관리 비용을 제외하면 한 5% 정도라는 건데, 어이구 대단합니다. 예, 민간 택지 건설사의 최소 2배가 넘는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호반건설이. 우태성님 아내가 호반과 거래하는데 현찰 박치기 참 좋아한다고 하네요. 자, 우리 김사만 목사님도 현금 헌금을 무척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서로 배우고 또 서로 이렇게 또 메커니즘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렇습니다. 호반건설 나쁜 놈들이지. 러시아 말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예. 서울신문이 부도덕한 신문사라고. 호반건설 앞에서는 명함을 내밀기 힘들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도 역시 서울신문이 호반건설을 상대로 각을 세웠습니다. 자, 이제 날씨를 또 전해드릴 시간이 왔어요. 예. 태풍이 이제 지나갔습니다만은 태풍 프란시스코에서 약화된 열대 저압부의 영향으로 오늘 중부지방과 경북 지역에는 비가 온 후 오전에 점차 그치겠습니다. 다만 강원 영동 지역 오후까지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더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 지역은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기온 광주 대구 34도, 대전 33도, 서울 32도, 춘천 30도 등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낮겠지만 남부지방은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현재 수도권과 충청, 호남지방에 내려진 폭염특보는 영남지방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풍이 가니까 다시 또 폭염이 찾아오네요. 자,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이 낀 가운데 내륙 지역은 오후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오늘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